안녕하세요. 광주교도의 신동광입니다. 초등영어교육 학회에서의 발표는 제가 처음인데요. 많은 발표를 했지만 발표를 할 때마다 많이 떨립니다. 오늘 제 발표가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AI 기술을 영어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이 AI 기술을 접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정해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 교육의 미래와 그다음에 지향점에 대해서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어 교육에서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인포메이션 리터러시입니다. 영어 교육 과정에서는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언어 능력이 단순하게 언어 구사뿐만 아니라 실제 보조도구들, 멀티미디어 보조도구를 활용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능력까지 확장된 언어 능력까지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사학습 모델에서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언어 교육을 또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에서 AI 그런 테크놀로지를 처음 도입한 그런 모델이 바로 AI 스피커입니다. 기성 그 상품을 활용한 그런 연구들이 최초로 이루어졌고요. 김재상, 한다운 이런 그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산출물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유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시된 그 제품들을 보면은 아마존의 에코닷, 그 다음에 화면까지 나타나는 에코쇼라는 그런 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제품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그런 트랜잭셔널 커뮤니케이션 초점을 두고 언어 교육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AI 스피커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요. 김재상의 2017년 연구를 보면은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여기 3단계 그 태스크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1단계는 컨트롤 태스크, 그러니까 이미 full sentence를 제시를 하고 그냥 학생들이 그 질문을 활용해서 AI 스피커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ow is the weather today in London이라고 질문을 하면은 AI 스피커는 실제 런던의 오늘 날씨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교실 수업 속에서도 교사와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모든 기회에 발화의 기회를 갖기란 쉽지가 않고 또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발화에 실패했을 때 학생들이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그 스피커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거의 무한대로 보장이 되고 또 실패했을 때도 이 기회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갖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적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내 과업입니다. 가이디드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패턴을 제시하고 그 패턴을 활용해서 실제 질문을 작성한 다음에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what is 패턴을 이제 제공을 하였고 예를 들어서 홀릭의 의미를 알아보세요라는 미션을 줬을 때 What is the meaning of workaholic? 이라는 그런 문장을 학생 스스로 작성을 한 후에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표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국의 수도는 어디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What is the capital city in USA라고 질문을 해야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치과는 어디이고 거리는 얼마 되는지 알아보세요 라는 미션을 줬을 때도 실제 AI 스피커는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를 치과를 검색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다 사실과 가까운 그런 현장 속에서 대화하는 측면에서 흥미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인데요. 김대상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AI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제 언어 능력의 향상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정기적인 요인, 얼마나 발화시도가 많았는지 또 얼마나 외국어 불언어가 낮아졌는지 이런 측면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willingness to communicate라고 해서 보통 WTC라고 하는데 얼마나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느냐라는 측면을 이 연구에서는 발화 빈도,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횟수를 분석을 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통제 그룹과 실험 그룹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통 교실에서 일어나는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통제 그룹보다 AI 스피커와 대화하는 그런 실험 그룹 속에서 훨씬 더 많은 발화 시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외국어 불안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유사한 정도의 그런 불안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든 익숙해지면 좀 불안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선생님과의 대화에서도 불안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지만 AI 스피커와의 대화에서 보다 급속도로 불안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AI 스피커가 가지는 장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대표적인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그 연구자들, 프라이어와 그 카펜터라는 그 두 분이 굉장히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를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는 인간과 대화할 때보다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한 반복이 일상적인 반복보다 지루하지 않다. 사실 좀 자발적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용자의 그런 의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습자들에게 네 가지 포스키를 갖다가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 그 학습 모델은 AI 챗봇입니다. 요즘에는 스피커보다 AI 챗봇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더 큰 장점이라 그러면 사실은 SNS 채팅 그 친구로 등록을 해놓고 아무 때나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그 접근의 용이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AI 스피커가 단순하게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트랜잭셔널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 그 챗봇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람과 가까운 인터퍼스널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 그런 그 제안된 챗터봇이라는 용어에서 처음 이 챗봇이라는 용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챗봇 빌더를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스로 우리 사용자 스스로 챗봇을 만들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기개발된 자유 대화형 챗봇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상 신동광의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연구는 실제 그 챗봇을 그 쓰기 평가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였습니다. 그 세계적인 챗봇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웨브너 상을 다섯 차례나 그 수상한 그 챗봇이 과거에 이제 미츠프라고 불리던 챗봇이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쿠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자유 대화형 챗봇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쓰기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방식은 8단계의 세부 과업을 제시하고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 대화를 시도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세부 과업을 제시한 이유는 실제 저희도 지금 그 SNS에 챗봇을 친구로 등록할 수 있지만 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챗봇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과업을 수행해 보면 그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대화, 장문의 대화를 이뤄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몇 마디 대화를 시도해보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세부 미션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하기, 두 번째 자기소개하기, 그 다음에 이제 신상정보, 쿠키의 신상정보 알아보기, 그 다음에 쿠키가 할 수 있는 일들 알아보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 알아보기,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정보로서 이제 태국의 대표적인 문화 정보 알아보기,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화 정보 알아보기. 이 쿠키의 장점은 기존 챗봇은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 쿠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웹 검색을 해서 위키피디아 검색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구글 검색처럼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태스크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서 그 5, 6단계의 태국과 스페인의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 글쓰기 300에서 400단어로 비교 글쓰기를 하는 것을 마지막 미션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도입부의 과업은 실제 채팅과 유사하게 그 신변 잡기에 관련된 대화를 구성하였고요. 최종 과업의 산출 연구는 태국과 스페인의 문화를 비교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그런 웹상의 그런 글들을 읽고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수준에서는 아주 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제 예를 보면은 그 구글 검색이랑 사실 결과물은 비슷하죠. 웹 검색을 했을 때 결과나 그 다음에 챗봇이 검색을 했을 때 결과는 유사한데 아바스 앤 카즈의 연구를 보면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 구글 검색을 했을 때 결과물과 Q&A 챗봇에게 무엇을 질문했을 때 챗봇이 친구처럼 답변해줬을 때 그런 검색 결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대화상에서 맥락 속에서 얻은 정보들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챗봇이 던져주는 친구가 제시하는 얘기하듯이 제시하는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장기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봇을 앞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활용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쿠키 그 사이트의 예시입니다.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접속이 되고요.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 속에서 Chat with me now라는 그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채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정을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정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데 계정을 여시면 기존에 나눴던 대화들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츠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대화를 했던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미츠크라는 용어가 지금 나와 있고요. 실제 대화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6번째 그 미션이었죠. 스페인의 그런 그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미션인데, Can you tell me what festivals are famous in Spain?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링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스페인의 18가지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얻어서 비교 글을 쓰는 활동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비교 글은 구글 드라이브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거기서 바로 그 디지털 파일로 그 학생들의 글을 열어서 바로 이제 태그를 해서 바로 거기 피드백을 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류에 관련된 피드백을 주었고 내용에 관련된 피드백도 주었고 장점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학생들이 답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때는 학생이 바로 댓글 달듯이 질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피어 피드백 주듯이 다른 학생들이 똑같이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있다면 피드백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번역기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최근 번역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급 단계에서 그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는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제한점이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요. 이제 조금 그 번역기에 오류가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기를 통해서 그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error interference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국어와 그 다음에 목표어의 그런 언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샘플들을 가지고 크로스 링귀스틱한 피처들을 가르치는 데는 번역기가 초급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이제 통계 분석, 특히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번역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경망 분석기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번역기를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웬만한 비원어민의 언어 구사 능력보다도 뛰어난 그 번역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육회를 좋아하지만 너무 비싸다. 육회가 예전에는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 통계 분석 기반으로 했을 때는 육회를 6times로 번역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번역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에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I like 사시미. 사시미 하면 이제 그 생선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생선회와 육회를 아직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번역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하냐에 따라 굉장히 정확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표현이 I like low meat but it's too expensive라는 표현을 얻고 싶다면 사실 나는 생고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넣어줘야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언어의 차이, 어떻게 그 한글을 표현하느냐. 사실 한글로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글을 영어식으로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그 연습 활동을 통해서 한글과 그다음에 한국어와 영어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문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관력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그 개선된 그 버전에서는 그냥 번역이 안 될 때는 6회라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low meat라는 것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고기라는 표현을 써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동태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동태 표현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실제 I was told라는 표현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들었다 라는 표현을 써가지고는 도저히 얻을 수 없죠. I heard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나는 말해줬다. 실제 이런 표현 쓰지 않지만 저런 식으로 표기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I was told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영어 표현은 한국어 무엇이다는가 수동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원하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식으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언어 비교 활동들을 아마 번역기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긴 2019년도 연구를 보면은 멀티미디어 언어 교육에 실린 건데요. 5가지의 그런 그 잘 번역이 되지 않는 예시를 들었어요. 속단 표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음이에요. 음이 굉장히 비슷하면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 잘 못 따라오고요. 그
그다음에 한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범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어가 없어요. 주어 생략.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번역을 힘들어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임의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you라는 그냥 그 주어를 번역기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문장들을 썼을 때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명료하고 간단하게 한글 원문을 작성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유사음, 동음 이해는 아닌데 유사음을 좀 이렇게 기반한 오류를 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글로 이제 파격적인 행보로 인터넷 조리돌림을 당하던 가수 조이는 루머 기사에 계속해서 시달려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진짜 조리돌림이라는 말을 그 번역기가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리만 보고 사실 조리돌림은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사극에나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집단 뭐 린치, 뭐 괴롭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리를 쿠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인터넷 쿠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오류를 어떻게 사후 수정,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하는데 사후 수정을 통해서 좀 완벽하게 고치느냐가 어떻게 보면 번역기를 활용한 언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초벌로 번역기를 돌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포스트 에디팅 능력이 이제 또 다른 그 쓰기 능력으로 좀 평가받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이면 덧붙여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물리적인 사회적인 교류를 단절시켜 우울증의 발병률을 높인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우울증을 발병시키는 데 큰 요인이다라는 원인이 되거든요. 첫 번째 그 초벌 번역을 보시면은 부대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그냥 increasing 해가지고 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지 이게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실제 이제 수정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by cutting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by cutting off physical and social interaction. 그래서 물리적, 사회적인 그런 상호작용이 끊김으로써 그것이 이제 우울증의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도록 수정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초벌 번역된 그것을 완벽하게 가깝게 어떻게 수정하느냐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쓰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저는 그 세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 제일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사회에서 언어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언어 능력의 제 정의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단순하게 언어 능력을 예를 들어서 쓰기 활동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평가를 예를 들면 백지에다가 주제를 주면 스스로의 언어 능력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과거의 언어 능력의 측정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정말 그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인포메이션 리터러시처럼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얼마나 좋은 산출물을 내놓느냐 결과물에 초점을 둬서 그 과정은 정말 도구 활용 능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쓰기 능력이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런 상황을 보면 물론 그런 데 거부감이 있었죠. 예전에 운전에서도 수동 기어를 쓰시는 분들이 자동 기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었고 실제 그것이 무슨 운전이냐 장난감이지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 기어 쓰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수동기어, 자동기어,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전 자동기어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그 완벽한 번역이나 통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의 자동기어 능력을 과연 운전 능력으로 또는 언어 능력으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저는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언어 능력, 활용 능력도 하나의 언어 능력으로 보고 언어 능력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만약에 이제 그 자율주행까지 갔을 때, 그 통번역기가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의 웬만한 사람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했을 때, 과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회의적인 그런 회의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이면, 이게 지금 그 칸다의 연구인데, 2005년도에 그 챗봇이 담근 로봇을 그 초등학교의 복도에 한 두 대 정도 풀어놓고 한 실험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 로봇에 달려들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태그 그 목걸이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봇이 학생 이름도 불러주고 대화가 가능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발화 빈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한 열흘도 안 돼서 급격하게 이 발화 빈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rate of vacant time에서 정말 아무 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의 비율을 보면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아마 멀티미디어만 신봉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팽톡이라는 챗봇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 활용에 있어서의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도 교실 수업 속에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은 교과서 기반으로 그 팽톡이 개발되기를 바랬지만 실제 그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부담 때문에 교과서 기반으로 하지 못하고 범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활용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해서 보통 나블 이펙트라고 하죠. 신기해서 막 굉장히 접속량이 많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굉장히 질려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실 수업 속에서 하나의 액티비티로서의 그런 그 챗봇의 활용입니다. 학생들이 교사하고 1대1로 모두 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활동을 통해서 그 펜톡 또는 이제 챗봇과 1대1로 대화를 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또 받고 그 관리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교사의 그런 교수 학습 모델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이 챗봇이 녹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디자인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교사의 아마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이 일일이 뭐든지 봐줬다고 한다면 피드백을 주거나 매니지를 해야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사들은 큰 틀에서 학습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를 해주는 큰 그림 속에서 매니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로 아마 변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변화를 하고 미시적인 그런 역할은 사전에 교수 학습을 디자인하고 머티리얼을 개발을 하고 그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실제 교실 수업 속에서는 학습자들이 더 말을 많이 하고 교사의 말은 좀 더 줄어들고 학습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사회, 지금까지는 과도기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실제 자율주행의 시대가 왔을 때, 통번역기가 사람을 뛰어넘었을 때, 과연 언어 교육은 필요한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러한 시점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 승리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다국적의 그런 인종들이 나와서 이어폰을 끼고 있고 자기 그런 그 모국어로 대화하는 게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실제 아마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언어를 비운 외국어를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아마 제기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아마 우리 미래가 달려있고 불안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라틴어 히라버를 배울 때도 단순한 외국어를 배우기보다는 이런 언어들로 쓰여져 있는 교양 서적을 읽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웠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언어 학습을 하는 것이 인지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비거스키의 그런 이너 스피치 또는 프라이빗 스피치, 언어로 사고를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이 높은 학습자들이 도구 사용에 뛰어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언어의 그런 학습, 외국어 학습이 실제로 인지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교양적으로 정말 좋아서 취미 활동으로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요. 또는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언어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언어에는 단순한 그런 버벌 인터랙션뿐만이 아니라 그 언어 사회가 가지는 문화나 그다음에 흥미, 그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종합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그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미래의 그런 언어 교육은 언어의 그런 단독적인 그런 의사소통,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그런 과목들, 콘텐츠를 포함하는 융합 교육의 형태로 운영이 돼야지 언어 교육이, 외국어 교육이 여전히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 언어를 자체적으로 우리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고집을 하면 저는 좀 글쎄요, 미래가 좀 밝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다른 교과와의 접목을 통해서 융합 교육의 형태로 그런 그 가는 방향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더 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